오늘 이야기할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 일과 무관하게 아픈 경우, 그냥 감기에 걸리고 또는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뭐 이러한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정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때도 과연 쉴 수 있을까?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파서 노동자가 아플 때 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은 정말 말 그대로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쉴 수 있는 날이 필요하고 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이제 병가겠죠. 아팠을 때 쉴 수 있는, 휴가를 쓸 수 있는 것. 이 병가가 필요하고, 근데 지금 보면 주얼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이런 단가 납품 때문에, 빠른 납품 때문에 사실 애초에 그냥 쉴 수 있는 그 권리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병가와 별도로 또 그 병가 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을 보전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소득을 보전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통해서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팠을 때 쉴 수 있는 휴식, 그리고 그 휴식에 대한 소득의 보전으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지금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유급병가는 사용자가 직접 급여를 주고 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병수당은 국가가 그 소득을 그러니까 쉬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소득을 대신 국가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이 두 개가 사실 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에서 60일의 유급병가 그리고 이 60일 동안 100%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가는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일과 무관하게 정말 개인적으로 아픈 경우예요. 그렇게 아픈 경우에도 60일 동안 100%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일 내에도 회복이 안 되면 이후에 1년 동안 임금의 70%를 주면서 유급휴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1년 더 연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50% 임금이 삭감되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원 같은 경우, 이제 교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소위 말하는 이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사립학교 교원 인사 실무 편람 이런 교육감이 모여서 만든 그런 편람들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는 없지만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주변 한번 보시면 대기업, 파리바게트도 이제 본사 정규직, 그다음에 이런 정규직,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곳들은 단체 협약, 취업 규칙을 통해서 제도는 없지만 약정 유급병가 제도를 보통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도 굉장히 작은 사무실인데 유급병가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법에는 없지만 저희 스스로 어쨌든 아프면 쉬어야 되고 쉬는 기간에 소득을 보전해줘야 된다라고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제도와 무관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딱 뭔가 대비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 그게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정부 자료인데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유급 휴가, 유급 병가 비율의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인 소위 말하는 이제 작은 사업장일수록 유급 휴가도 적고 마찬가지로 유급 병가도 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 휴가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연차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 휴가는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죠. 근데 이런 유급 휴가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적고, 하지만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대기업일수록 유급 휴가도 많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1000인 이상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없지만 유급 병가 제도를 80% 이상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용 형태에서
따라서도 다른 거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보면은 유급병가에 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경우에는 뭐 60%면 여전히 적은 비율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20%도 채 안 되는 그 유급병가 비율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리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뭐 시간제, 전일제 이런 어떤 고용 형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유급병가가 적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곳들에 이 유급병가, 병가 휴가가 한 85%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조가 없는 경우에 한 40% 정도 보장이 되고 있긴 한데, 이 뭐 통계가 좀 전체 기업들, 전체 노동자들을 이제 통해서 계산한 겁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앞에 이제 그 집담에 말씀하셨던 동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노동조합에서 나왔는데, 우리 노조 없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조는 그냥 딱 말 그대로 그냥 다 이런 저런 노조 다 합쳐서 정한 것이고, 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이제 노동조합은 어쨌든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한 노동조합에서 이 유급병가 제도를 많이 마련해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영향력, 노조의 발언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제 유급병가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는 없지만 어쨌든 사업장 규모, 그다음에 고용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유급병가를 두고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못 쉬는가?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무의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뭐 해고를 당해도 그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아예 안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뭐 위장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법정 휴가라는 제도 자체도 없고, 뭐 해고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간접고용 같은 경우에 원하청이 지금 우리는 완전 별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하청업체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인력 소개소입니다. 인력 공급 업체, 그냥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데, 실제로는 원청이 움직여야 하고 원청이 유급병가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원청은 하청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청 따로, 그 다음에 하청업체는 그냥 인력 소개서로 작동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기업 직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정규직들한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뭐 단체협약은 노조가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만 눈치가 보여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쓰는 순간 계약이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사실 안 되긴 했지만 또 우리 사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돌봄 노동자들, 이제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이제 뭐 방문, 요새는 이제 가사간병, 도우미 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만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냥 부르면 가서 일을 하고 딱 그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파도 부르면 가야 되고, 그리고 뭔가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도적으로 여전히 허점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이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냐? 일단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도, 지금 일하다 다쳐도 못 쉬는 마당에 일을 안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는 거를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외국 사례와 그 외국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란 건데, 대다수의 국가가 병가제도, 그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OECD 가입국, 우리도 이제 OECD 가입국이죠. 여기 보면은 법정 유급병가 또 대부분 다 있고, 상병수당 제도도 웬만하면 다 있고, 이 두 개가 모두 없는 국가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라는 것도 이게 유급병가가 없는 거지 무급병가는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별로 굉장히 또 유급병가 제도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제도 다 없는 데는 한국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 ILO에서 이 아프면 쉴 권리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 보시면 1950년대
1960년대에 이미 협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저기준 협약, 상병급여 협약, 상병급여 권고가 있는데 최저기준 협약은 사회보장과 관련해 마련한 기본 협약이고요. 그 중에서도 아프면 쉴 권리와 관련해서 상병급여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고, 협약은 이제 강제력이 있는데 강제력을 가지는 거 아니지만 권고의 의미,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권고의 의미로서 상병급여 권고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좀 이건 설명을 할게요. 일단 상병급여 협약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일을 하는, 그러니까 피용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100%다 상병급여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협약에서는 정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더해서 이 상병급여 권고는 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파리바게트의 가맹점주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프면 쉴거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면 그 얼마만큼 사회에서 이 상병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근데 보면은 예컨대 계속 아프면 계속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가 되었든. 다만 이제 기간 제한, 그래서 권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픈 기간 내내 다 상병수당 급여를 줘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제 상병급여 협약 같은 경우에도 52주는 넘어서까지 계속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 얼마만큼 줄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협약에서는 이전 소득의 절반 이상은 줘야 된다. 60%는 줘야 된다. 그다음에 권고는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기기가 이게 좀 어렵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컨대 하루 아픈 경우에는 이 수당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얼마만큼 아파야지만 그때부터 수당을 줄 것이냐라고 해서 대기하는 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3일 이상 아프면, 그러니까 4일부터 아프면, 그러니까 3일을 넘어서 아프면 그때는 무조건 상병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협약 등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을 그다음에 권고를 지금 34개국에서는 다 지금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외국의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좀 밑에 보면은 상병수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자 책임이 소위 말하는 유급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12주까지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4주까지는 임금을 좀 낮춰서 사용자가 유급병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 14주가 넘어갈 때는 그때는 국가가 책임지고 급여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프랑스, 체코 이런 데들은 어쨌든 사용자가 일정 기간은 먼저 유급병가를 줘야 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가 상병수당을 줘야 되는 책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급여 수준을 보면은 어쨌든 모든 국가에서 50% 이상은 다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국가, 특히 독일 이런 데들은 6주까지는 100%, 6주가 넘어가면 70%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이게 국가가 책임진다기보다는 오로지 사용자 책임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에는 좀 다양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유급병가 제도와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 형태의 상병수당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비정규직, 그다음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이미 유급병가가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급병가 상병수당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그 누구보다도 결국에는 배제된 노동자들이, 권리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써야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자한테 의무로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지금은 법에 제도가 있어서 출산 휴가도 어렵고 뭐 육아휴직도 어렵고 뭐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물론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법에 명시를 하고 그게 사용자의 의무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 코비드 상황을 거치면서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 또는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급 병가를 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사용자가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어쨌든 시범 케이스로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문을 연 거죠. 그래서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 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놨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던 거고 이게 제대로 권리로 보장되려면 어쨌든 사용자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무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도 어쨌든 이전 소득의 100%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파하면 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급여를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명히 5인 미만 사업자 이런 데를 또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제도가 설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데가 계속 강조하지만 작은 사업장이거든요. 작은 사업장에 더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그 동지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병가 쉬고 나서 못 돌아올까 봐 그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아프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병가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미 법안이 한 6개 정도 발의가 됐어요. 그 법안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법안의 내용은 대체로 이런 맥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유급병가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유급을 줄 것이냐, 급여를 줄 것이냐. 이것도 이제 법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법안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가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도 다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올라온 법안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이제 오셨던 노동자들 중 또 상당수는 이렇게 배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제도를 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산업안전보건법도 여전히 미흡하긴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위에 있는 조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밑줄 그은 데 보면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그다음에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플랫폼 업체, 그다음에 이제 특고 노동자를 사실상 고용하는 이런 사업주들도 산안법상 사업주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주들이 이런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유급병가 역시도 이게 결국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근로조건 개선하고도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병가 제도를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쨌든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아프면 부득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파서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게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쨌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강하게 보장되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부득이 결국에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미 고용보험법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게 설사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확하게는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에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고용보험법이 아주 미흡하긴 합니다만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파서 결국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 수준으로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고용보험법이 굉장히 적용 대상자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당연가입, 뭐 보험료, 보임 부담률 인하, 뭐 수급 요건 완화, 그다음에 지금 아예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고령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은 어쨌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상병수당. 이건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뭐 김근현 동지께서도 그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이 상병수당은 어쩔 수 없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기도 하는 게 결국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넣게 되면은 결국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보험료를 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건강보험 역시도 사회보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게 있고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루 이틀 쉬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3일이 넘어서 계속 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종전소득의 60% 이상은 최소한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앞에 소개했던 상병급여 협약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지금도 건강보험 가입 못한 분들이 계세요. 아까 전에 그쵸. 그 현장에 그 근로계약서 쓰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지금 건강보험 가입도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좀 어려운 노동자 사업장을 위해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보험에도 확대 적용을 해서 어쨌든 건강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자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외국도 보면은 이게 되게 교묘하긴 해요. 그래서 뭐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그다음에 자영업 노동자 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말고 굳이 상병수당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이걸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모든 일하는 사람들한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상병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범사업은 결국에는 상병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범위를 확 좁혀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상병수당은 그렇게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보편적인 권리가 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넣는 거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시범사업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좀 태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태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아무튼 고민이 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런 몇 가지 병가제도 상병수당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전히 제도보다는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에 나왔던 유급병과 관련해서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에서도 드러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역시나 걸림돌이 지금은 노조법입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만간 그 CJ 택배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CJ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 이걸 결국 바꾸기 위해서는 원청을 상대로 CJ 대한통운이라는 원청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이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를 했고 그 교섭을 당연히 원청에서는 거부를 했죠. 그걸 가지고 중노위에서는 원청도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을 바꾸는 건 결국 원청이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라고 판단했고 1심 이제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판결 이전에 어쨌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진짜 사장, 원청이 이러한 유급병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이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2조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로 좀 짧지만 제도 개선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